퀴퀴한 담배 연기와 값싼 술 냄새, 그리고 절망과 탐욕이 뒤섞인 인간 군상의 악취가 인천항 부두 근처에 낡은 창고를 개조한 불법 도박장, 오션 파라다이스의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녹슨 철제 선풍기가 천장에 매달려 힘겹게 돌아갔지만 탁한 공기를 순환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벽에는 싸구려 넌사인이 깜빡이며 인생 역전 따위의 허황된 문구를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카드패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희망 한 조각이라도 건져 올리려는 듯 그들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번들거렸다. 그때 도박장에 낡아빠진 나무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내부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내의 행색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불황자였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군데군데해지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낡은 외투, 발가락이 빼꼼히 보이는 다 떨어진 운동화까지. 그의 온몸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와 함께 거리의 먼지 냄새가 풍겨왔다. 이런 곳에 발을 들일 만한 위인이 전혀 아니었다. 도박장의 험악한 기도 2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에게 다가서려 할 때 사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작고 오래되어 표면이 거의 마모된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이었다. 이걸로 참가할 수 있겠소. 쉰 듯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였다. 기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마주보더니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주변의 도박꾼들도 그를 향해 비웃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여기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곳인 줄 아나야. 친구, 동전 한 잎으로는 껌 한 통도 못 사. 당장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사내는 그러나 그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동전을 쥔 손을 내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마치 더러운 외양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잠시 소란이 이어지던 그때 안쪽 테이블에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들여보내드려. 목소리의 주인은 중간 보스급으로 보이는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박 실장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박 실장의 부하들은 그의 말에 즉시 기를 터주었고 사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가장 구석지고 조명도 희미한 포커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의 플레이어가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한미천 잡아보려는 초짜들이거나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인물들이었다. 사내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동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달칵 하는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울렸다. 딜러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박 실장의 지시가 있었기에 별말 없이 게임을 시작했다. 게임은 가장 기본적인 5 카드 드로우였다. 첫 판, 사내는 콜을 받고 카드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패를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고 마치 정해진 순서라도 되는 듯 빠르게 배팅했다. 그의 배팅 액수는 항상 최소한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으며 거지에게 적선하는 셈치자는 듯한 태도로 게임에 임했다. 하지만 몇 판이 차에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거의 매판 돈을 땄다. 그것도 아주 적은 액수였지만 꾸준히 그의 앞으로 칩이 쌓여갔다. 그의 플레이 방식은 기이할 정도로 단순했다. 그는 좀처럼 레이스를 하지 않았고 블러핑을 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가 망설임 없이 배팅하고
카드를 오픈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이겼다. 마치 상대방의 패를 꿰뚫어 보고 있거나 다음에 나올 카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이었고 그의 눈은 감정 없이 테이블 중앙의 칩들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씨발. 저놈 저거 뭐하는 새끼야. 한 플레이어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그는 방금 또다시 사내에게 패배해 얼마 남지 않은 칩을 잃고 말았다. 사내 앞에는 어느새 처음에 동전한 잎이 수십 배로 불어난 칩들이 제법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의 경멸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의욕과 일종의 경외감마저 감돌았다. 저런 허름한 행색의 사내가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내의 얼굴과 손짓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실마리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게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멀찌감치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의 흥미를 넘어 이제는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도박꾼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유형의 인간은 처음이었다. 사내에게서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승리에 대한 흥분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동물적인 직감만이 번뜩이는 듯했다. 김대리, 저 자에 대해 좀 알아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혹시 다른 조직에서 보낸 끈아풀은 아닌지. 박 실장의 나지막한 지시에 옆에 서 있던 부하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사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내의 앞에 쌓인 칩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다. 함께 게임을 하던 3명의 플레이어는 모두 빈털터리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내는 그러나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조용히 칩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딜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 그에게 건넸다. 처음 그가 내밀었던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은 이제 수백만 원의 현금 다발이 되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돈다발을 무심하게 외투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마치 길에서 주운 휴지 조각을 처리하듯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려 할 때 박 실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 이렇게 쉽게 보내드릴 순 없지. 실력이 상당하시던데. 우리랑 제대로 한판 붙어보는 건 어떻소?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내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듯 집요하게 그를 응시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부하들이 병풍처럼 버티고 서서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사내는 잠시 박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와 박 실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도박장 안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멎은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 실장의 어깨 너머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상념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했다. 이 작은 승리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전 한 잎의 무게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시작점의 무게였다. 박 실장의 도발적인 제안에도 강민주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박 실장의 눈에는 불쾌함과 함께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의구심이 짙게 서려 있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하룻밤의 기적으로 나타난 행운아인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계획해 움직이는 위험한 존재인가? 박 실장은 부하들에게 민준의 뒤를 은밀히 밟도록 지시했지만 안개처럼 사라진 그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다음 날부터 인천항 부두의 뒷골목과 불법 도박장들 사이에서는 동전 귀신 혹은 누더기 도사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 한 잎으로 시작해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원을 거머쥔 정체불명의 사나이. 그의 기묘한 행색과 신들린 듯한 카드 실력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며 온갖 추측과 과장을 낳았다. 어떤 이는 그가 몰락한 타짜 가문의 마지막 후예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그가 사실은 거대한 도박 조직에서 파견된 비밀 병기라고도 했다. 소문의 주인공 강민주는 그러나 세간의 호들갑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며칠 후 다른 도박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남루한 차림이었고 여전히 감정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 오션 파라다이스에서 딴 돈의 일부만을 가지고 이전보다 약간 판돈이 큰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등장은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도박꾼들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치 매일 출근하는 회사원처럼 묵묵히 게임에 참여했다. 이번에 그가 선택한 게임은 세븐 포커였다. 파이브 카드 드로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심리전이 중요한 게임이었지만 민준의 플레이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최소한의 배팅으로 시작했고 상대방의 패턴을 읽는데 집중했다. 그의 관찰력은 비상했다. 상대가 카드를 만지는 미세한 손떨림. 특정 패가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확장되는 동공.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리듬. 심지어는 숨소리의 변화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패를 유추해냈고 승률을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초고성능 컴퓨터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겉으로는 그 어떤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중년 남자가 거만하게 레이스를 외치며 민준을 압박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도박꾼으로 불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였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운이 좋은 초짜라고 판단하고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의 허세 가득한 눈빛과 과장된 제스처 속에서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콜을 외쳤다. 마지막 카드가 뒤집혔을 때 불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패를 오픈했고 불곰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민준은 하룻밤에도 여러 도박장을 옮겨 다니며 조용히 자신의 자금을 불려나갔다. 그는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큰 돈을 따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떴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한 허름한 지하 도박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음료를 나르던 한 젊은 여종업원이 실수인 척 그의 옆을 지나가며 작은 쪽지 하나를 떨어뜨렸다. 민준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쪽지를 주워 손안에 감췄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쪽지를 펼쳐본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쪽지에는 간결한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블랙잭 테이블. 조심. 설계. 민주는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여종업원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다른 테이블을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크고 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이 어둡고 탁한 도박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깨끗한 느낌을 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반년 정도 되었고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지만 남다른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 민준을 보았을 때부터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 그리고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치밀함과 절제력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어쩌면 그가 이 부패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서연의 정보 덕분에 민주는 그날 밤 예정되어 있던 설계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함정에 빠뜨려 돈을 빼앗고 어쩌면 더 험한 꼴을 보게 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서연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이 도박판의 검은 그림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연승 행진과 그의 기묘한 존재감은 마침내 인천 일대의 불법 도박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거물 황금 제국의 총수 황만철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황 회장은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불법과 탈법,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함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냉혈한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박 실장, 요즘 그 동전 귀신이라는 놈 때문에 시끄럽다던데. 대체 어떤 놈이기에 내 구역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야 황 회장의 저택. 호화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서재에서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황 회장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박 실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 실장의 숨통을 조여왔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통 내기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그의 행적에는 어떤 일관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유령이라. 황 회장은 재미있다는 듯 낮은 웃음소리를 냈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내 제국에 유령 따위가 발붙일 자리는 없어. 그놈이 정말 실력이 있는 놈인지 아니면 그저 운 좋은 하룻강아지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 너무 커서 내 사업에 방해가 되기 전에 말이야. 박 실장은 황 회장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동전 귀신 강민주는 이제 황금 제국의 표적이 된 것이다. 박 실장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전율을 느끼며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예감했다. 강민준이라는 미스터리한 사나이가 과연 황 회장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혹은 그가 정말로 이 견고한 제국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그림자가 이제 거대한 빛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황만철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강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뒤 민준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말끔한 정장 차림에 사내 둘이 다가와 그의 앞에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초대장을 내려놓았다. 황금색 용 문양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검은색 봉투였다. 초대장의 내용은 간결했다. 황만철 회장이 주최하는 비공개 특별 게임에 그를 귀빈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낯선 주소만이 적혀 있었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 행간에 서려 있었다. 민주는 국밥 국물을 마저 들이켜고는 아무 말 없이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듯,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정장 사내들은 민준의 반응을 살피려 했지만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앞에서 어떤 정보도 읽어낼 수 없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예를 갖춰 인사하고 사라졌다. 약속된 날 밤, 민준은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여전히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주소지는 인천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내부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창고의 투박한 외벽과는 달리 내부는 최고급 호텔의 VIP 라운지를 방불케 할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값비싼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고급 시가향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비밀스러운 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재계에 숨은 실력자들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암흑가의 거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인 황만철 회장이 위압적인 풍채를 자랑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황 회장은 민준을 발견하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호탕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이야, 드디어 귀한 분을 뵙게 되는구려. 소문은 익히 들었소이다. 강 선생 듣던 대로 아주 독특한 분이시구먼. 황 회장의 말에는 친근함과 조롱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허름한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민준은 황 회장의 인사에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의 다른 인물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 중 몇몇은 오늘 밤 자신과 함께 게임을 펼칠 들러리이자 황 회장이 심어놓은 너칠 터였다. 한 명은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의 중년 타짜였고 다른 한 명은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며 엄청난 자금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리고 또 한 명,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은 과거 황 회장의 스승이었다는 소문이 있는 전설적인 타짜, 백 선생이었다. 이들은 모두 황 회장의 초대에 응해 혹은 그의 명령에 의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분명했다. 게임은 바카라로 진행되었다. 딜러는 박 실장이 직접 데려온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표정 없는 여자였다. 판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한 번의 베팅에 웬만한 중소기업의 한 달 매출이 오가는 수준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초반 몇 판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스타일과 딜러의 미세한 습관까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황 회장은 게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모든 것을 관망했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그는 이 게임을 통해 민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배짱과 그릇의 크기까지 시험하려 했다.
게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유영하듯 위험한 순간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조금씩 자신의 칩을 불려나갔다. 독사의 집요한 심리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이더스의 손에 막대한 자금 공세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백 선생의 노련한 플레이에도 말려들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갔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민주는 금세 눈치챘다. 딜러가 카드를 셔플하고 나누어주는 방식에 미세한 패턴이 있었고 다른 플레이어들 사이에 암묵적인 신호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교묘하게 공모하여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독사가 강하게 배팅하며 민준을 끌어들이면 마이더스의 손이 엄청난 액수로 레이스를 걸어 그를 압박하는 시기였다. 백 선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끼어들어 판을 흔들거나 민준의 패를 읽으려는 듯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민준의 이매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냉철했다. 그는 상대들의 속임수를 간파했지만 섣불리 항의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패턴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때로는 그들의 함정에 일부러 빠져주는 척하며 작은 돈을 잃었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과감한 배팅으로 그들의 공조를 깨뜨렸다. 그의 플레이는 예측 불가능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무쌍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방 안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독사는 이미 모든 칩을 잃고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떴고 마이더스의 손 역시 막대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기묘한 플레이에 휘말려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었다. 오직 백 선생만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엄청난 액수의 칩이 쌓여 있었고 민준과 백 선생만이 남아 최후의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황 회장은 시가를 문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진진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실장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마지막 카드가 오픈되었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백 선생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머쥔 것이었다. 그의 앞에는 산처럼 칩이 쌓여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마치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듯 조용히 칩을 정리했다. 황 회장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하하, 대단하구먼. 강 선생 정말 소문 이상의 실력이야. 오늘 아주 좋은 구경을 했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게임을 마친 후 황 회장은 민준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민준에게 최고급 와인을 권하며 본론을 꺼냈다. 강 선생. 선생 같은 인재가 이런 뒷골목이나 전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야. 어떻소 나와 함께 큰일을 해보는 것이.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와 명예를 안겨줄 수 있소. 이 황금 제국의 한 축을 맡아주게. 황 회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 조직에 깊숙이 발을 담그라는 검은 유혹이었다. 민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황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차가웠다. 회장님의 제안은 과분합니다만 민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침묵이 서재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해서 말입니다. 황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강 선생,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 하나는 넓고 편안한 길, 다른 하나는 좁고 험난한 길이지. 현명한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거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민주는 그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둔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을 위해서는 황 회장의 손을 잡을 수도, 혹은 그의 목을 겨눌 수도 있어야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술과 좋은 구경. 잘하고 갑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재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황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다. 문이 닫히자 황 회장은 와인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분노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강민준이 황만철 회장의 서재를 나선 순간부터 그는 황금제국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황 회장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일대의 모든 불법 도박장은 물론 민준이 잠시라도 머무를 만한 허름한 여인숙이나 쪽방촌까지 황 회장의 수족들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동전 귀신을 잡아 황 회장 앞에 끌고 오는 자에게는 거액의 포상금이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조용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한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며칠 동안 민주는 하수구나 폐건물, 심지어는 공동묘지를 전전하며 추격을 피해야 했다. 굶주림과 추위는 일상이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그러나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황 회장의 압박은 그에게 공포심 대신 오래전부터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복수심과 정의감에 불을 지폈다. 어느 비오는 밤, 버려진 공사장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빗물을 받아 마시던 민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는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 촉망받는 젊은 금융분석가이자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을 가진 엘리트였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투자회사에 스카우트되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투자 모델을 개발하여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도 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던 여자였다. 그의 불행은 황만철. 당시에는 신흥 사채업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 막 세력을 키우던 그와 얽히면서 시작되었다. 황만철은 태준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에 태준의 회사가 투자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사업이었지만 태준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의 음모를 간파했다. 그는 황만철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오히려 그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황만철은 태준의 정의감을 비웃으며 그에게 끔찍한 복수를 가했다. 태준이 개발한 투자 모델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동시에 그의 약혼녀에게 마술을 뻗쳤다. 황만철의 부하들은 그녀를 납치하여 잔인하게 유린했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태주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그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태주는 이름을 강민준으로 바꾸고 거리로 나섰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노숙자들 틈에 끼어 잠을 자며 연명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약혼녀가 마지막 선물로 주었던 그녀의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100원짜리 동전 한 립뿐이었다. 그는 그 동전을 보며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약혼녀의 마지막 모습과 황만철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서 반드시 복수해야 했다. 그는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배웠다. 인간의 탐욕과 절망, 배신과 거짓말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불법 도박판에서 그는 자신의 수학적 재능과 냉철한 분석력이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상대의 심리를 읽고 확률을 계산하며 판의 흐름을 지배했다. 도박은 그에게 생존수단이자 복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황만철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기다림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 낡은 동전은 그의 처절한 과거와 미래의 목표를 잇는 상징이자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맹세이기도 했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민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었다. 황 회장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대담해져야 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도박을 넘어 황금 제국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것은 황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의 검은 커넥션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가장 먼저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여전히 오션 파라다이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몰래 민준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통해 황 회장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서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왔다. 그녀 역시 황 회장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황 회장의 계략에 빠져 모든 재산을 잃고 자살했고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더러운 도박판에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다. 서연의 도움으로 민주는 황 회장의 회계 장부를 관리했던 전직 회계사 박진수와 접촉할 수 있었다. 박진수는 황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했지만 양심의 가책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한 인물이었다. 민주는 끈질긴 설득 끝에 박진수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박진수는 황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민주는 황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황 회장의 폭력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강제로 철거당한 상인들, 그의 계략에 빠져 회사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들, 그의 사채에 시달리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절망과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민준의 등장과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작은 힘이지만 민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황금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동전 한 잎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의 발목을 잡는 대신 미래를 향한 그의 발걸음에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실어주고 있었다. 황만철 회장과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의 거절 이후 황만철 회장의 분노는 그의 오만함과 결합하여 더욱 위험한 형태로 폭발했다. 그는 동전 귀신 강민준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만천에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천항 부두에 새로 개장하는 자신의 7번째 카지노 골든 크라운의 오픈 기념으로 대규모 국제 포커 토너먼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총 상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전 세계의 이름난 프로 도박사들과 숨은 실력자들이 초대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박 축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강민준을 공개적으로 끌어내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황 회장의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대회 개최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강민준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참가 신청을 했다. 그의 초라한 행사액은 여전했지만 접수처 직원은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상부에 보고했다. 황 회장은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온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할지 즐거운 상상을 하는 듯했다. 민준에게 이 대회는 단순히 목숨을 건 도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황 회장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그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방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절호의 기회였다. 토너먼트 첫날 골든 크라운 카지노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장식, 값비싼 대리석 바닥은 황 회장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 번쩍였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게임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을 둘러싼 관중석에는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넘실거렸다. VIP 라운지에는 황 회장이 마치 황제처럼 앉아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박 실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민준은 가장 평범한 테이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장은 여전히 수군거림을 자아냈지만 이제 그를 비웃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의 기묘한 전설과 황 회장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그를 일종의 다크호스이자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텍사스 홀덤 토너먼트였다. 수백 명의 참가자 중 절반을 걸러내는 예선전이었다. 민준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플레이했다. 그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며 조용히 칩을 모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감한 배팅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그의 테이블에서는 연이어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압도적인 칩 보유량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편 토너먼트의 열기가 카지노 전체를 달구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민준의 동료들이 그의 계획에 따라 숨막히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연은 카지노 직원으로 위장 잠입하여 내부 CCTV망과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려 애썼다. 그녀는 능숙하게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통제실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화된 보안에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전직 회계사 박진수는 황 회장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 VIP 구역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 어렵게 구해준 마스터키 복제품과 소형 USB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황 회장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빼내는 것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은 그의 심장을 멎게 할 듯 위압적이었지만
그는 과거 황 회장 밑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사무실 문 앞까지 도달했다. 토너먼트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두 번째 라운드는 오마하 홀덤이었고 참가자들은 더욱 강력한 실력자들로 압축되었다. 황 회장은 자신의 수족 중 몇몇을 의도적으로 민준과 같은 테이블에 배치하여 그를 집중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교묘한 팀플레이와 심리전으로 민준을 흔들려 했지만 민준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거나 오히려 역이용하여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의 플레이는 때로는 바위처럼 묵직했고 때로는 바람처럼 유연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마침내 통제실 직원의 교대 시간을 틈타 짧은 시간 동안 시스템에 접근할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건네준 특수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 실행시켰다. 프로그램은 카지노 내부의 특정 구역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다른 곳에 전송하고 동시에 녹화 파일을 몰래 빼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단 몇 분의 작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진수는 황 회장의 사무실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무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실장이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을 어렴풋이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토너먼트의 특정 시점에 민준을 처리할 계획과 함께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박진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 정보를 민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 토너먼트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생존자는 단 20명. 민준은 여전히 압도적인 칩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황 회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다급히 사라졌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노골적인 방해와 조작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가까스로 통제실에서 빠져나와 민준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CCTV 확보, 이동 중, 박 실장. 특수팀 동원 지시. 조심. 민준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 답했다. 계획대로. 위치 전송. 박진수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고 황 회장의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 비록 비밀 장부를 직접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박 실장과 간부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황 회장의 컴퓨터 책상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음 주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밀반출하려는 계획이 담긴 메모를 촬영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민준에게 즉시 전송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준은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는 서연이 보내온 실시간 CCTV 영상을 통해 박 실장이 중무장한 특수팀을 이끌고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박진수가 보내온 정보들을 취합하여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함정은 이제 역습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동전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강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질 특별 테이블로 향했다. 이미 테이블에는 단 3명의 플레이어만이 남아있었다. 그중 한 명은 전설적인 타짜백 선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사회생한 마이더스의 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황만철 회장이
직접 이 마지막 승부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민준을 꺾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요란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황 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등장했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손을 흔들어 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과 함께 강민준에 대한 살기마저 품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무대로군. 강 선생, 여기까지 온 배짱 하나는 인정하지. 하지만 여기까지가 자네의 한계일 것이야. 황 회장은 노골적인 조롱과 함께 선전포고를 날렸다. 강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칩과 낡은 100원짜리 동전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동전은 그의 모든 것을 상징했다. 잃어버린 과거, 처절했던 시간,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래를. 마지막 라운드의 게임은 노을이 텍사스 홀덤이었다.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이 오갈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게임이었다. 딜러가 카드를 돌리기 시작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테이블을 넘어 카지노 전체를 휘감았다. 초반 몇 판은 탐색전이었다. 황 회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민주는 쉽게 말려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상대의 허점을 기다렸다. 백 선생은 특유의 노련함으로 판을 관망했고 마이더스의 손은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박 실장이 특수팀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5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민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바로 다음 판. 민준은 프리플랍에서 엄청난 금액을 레이즈했다. 모두가 그의 갑작스러운 플레이에 당황했다. 마이더스의 손은 고민 끝에 폴드했고 백 선생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를 덮었다. 이제 테이블에는 민준과 황 회장만이 남았다. 황 회장은 껄껄 웃으며 민준의 레이즈를 받았다. 패기가 넘치는군. 하지만 그 패기가 자네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야. 플랍에 3장의 카드가 깔렸다. 스페이드 에이스, 하트 킹, 다이아몬드 잭. 황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또다시 거액을 베팅했다. 관중석은 숨을 죽였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카드와 황 회장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동전을 오갔다. 그는 모든 칩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올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낡은 100원짜리 동전을 칩더미 위에 던졌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황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니. 기꺼이 받아주지. 내 놈의 그 오만함과 함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먹. 황 회장 역시 자신의 모든 칩을 밀어 넣었다. 테이블 위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칩이 산처럼 쌓였다. 승자는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다. 카지노의 모든 스크린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카드를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카지노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잠시 후 화면에는 황 회장의 비밀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박 실장이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황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카지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실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그가 이끌고 온 특수팀은 입구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이미 사복 경찰들이 카지노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황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황금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러나 조금의 동요도 없이 딜러에게 신호를 보냈다. 턴 카드가 공개되었다. 클로버 퀸, 마지막 리버 카드가 천천히 뒤집혔다. 스페이드 치판. 황 회장은 자신의 패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스페이드 에이스와 하트 킹, 두 페어였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봤느냐? 결국 내가 이겼다. 신은 내 편이야. 그러나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카드를 오픈했다. 스페이드 퀸과 스페이드 구함, 플랍의 스페이드 에이스, 잭, 그리고 리버의 스페이드 실과 함께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를 완성한 것이었다. 도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족보였다. 황 회장의 웃음이 멎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의 패에 고정되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황 회장과 그의 수족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카지노 안은 아비규환이었지만 민주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낡은 동전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겼다. 돈, 명예, 그리고 복수까지도.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있는 듯했다. 동전 한 잎으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황만철 회장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골든 크라운 카지노의 화려한 개장일은 동시에 황금 제국의 몰락일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황 회장의 극적인 몰락과 그가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로 도배되었다. 수십 년간 인천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한 악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검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황금 제국에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고 그의 범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동전 귀신 강민준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딴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금도, 황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막대한 비자금도 모두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홀연히 나타나 악을 심판하고 홀연히 사라진 현대판 의적이라도 되는 듯 이야기했다. 그의 정체와 행방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강민주는 그 모든 소동이 한창일 때 이미 인천을 떠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100원짜리 동전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을 이겼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는지도 몰랐다. 바로 마음의 평화와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가 떠나기 전 딱 한 사람, 서연만이 그와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민주는 그녀가 일하는 허름한 식당을 찾아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평소처럼 따뜻한 국밥을 내왔다. 고마웠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민준 씨도 행복해지세요.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남겨두고 식당을 나섰다. 봉투 안에는 그가 처음 도박판에서 땄던 돈의 일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봉투를 가슴에 품고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시간이 흘러 황만철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범죄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황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와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경종이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강민준이 남기고 간 막대한 자금의 일부는 익명의 기부 형식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에 전달되었다. 재단은 황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법률 지원과 생계 지원, 그리고 심리치료 등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전직 회계사 박진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 재단의 운영을 맡아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고자 노력했다. 그는 종종 강민준을 떠올리며 그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지혜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동전 귀신 강민준의 이야기는 인천항 뒷골목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돈을 위해 싸운 도박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진정한 승부사로 기억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과장되고 신비화되기도 했지만 그 핵심에는 항상 약자를 돕고 악을 응징한 영웅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후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동전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가 쉬는 시간이면 늘 낡은 동전 한 잎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그 동전은 왜 맨날 가지고 다녀요? 특별한 동전이에요.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 동전은 아저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거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자의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동전 한 잎으로 모든 것을 이겼던 도박의 왕은 이제 이름 없는 가르침의 왕이 되어 자신만의 또 다른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해 보였다. 어둠이 거친 새벽의 빛처럼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